안녕하세요. 천안중학교 여러분. 저희 온라인 강의 세 번째 5월 5일 어린이날 강의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죠. 중학교 1학년 엄마한테 어린이날 선물 받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수업 계속 할게요. 자, 태권도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태는 발태에, 권은 주먹권자에, 길도자를 쓴다. 뭐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람도 없죠. 그 다음, 태권도는 품새와 겨루기, 시범단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태권도에게는 5대 정신이 있는데 5대 정신에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배쩔불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예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른에 대한 또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예의, 염치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얘기하고요. 인내랑 견뎌내는 어떤 상황을 내가 극복하는 버티는 그다음 극기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줄 아는 정신 백절불굴 100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신조를 지키는 것을 백절불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태권도의 역사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태권도의 역사가 궁금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태권도 어떤 거든 여러분들 삶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목을 배우든 간에 그 역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현명한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패션은 10년 주기로 돈다. 유행은 10년 주기로 돈다. 옛날에 그 부모님들 세대의 감성이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태권도의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태권도가 나아가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권도의 연원, 그러니까 기원이라고 하는 건데 시작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 있는 것들 눈으로 일일이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동쪽 만주 주변 한민족의 부족 국가에서는 영고, 무천, 동맹 등으로 불리는 지례에서 하늘을 숭상하는 가무, 유희, 오락을 통해 부족단과 많은 수확을 기원했다. 이런 큰 잔치 중 가무, 유희는 자연스럽게 경쟁의식을 갖게 되어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전 제례 행사인 올림피아 제전처럼 경기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부족의 방어와 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투 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했으며 자연스럽게 승천제례의 신체 활동은 투기를 중심으로 경계화하고 발달되었다. 태권도는 이런 가운데 한민족 고유의 투기 형태로 생성되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제사들이죠, 제사. 제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기우제 보내는 거 본 적 있죠. 마찬가지 내가 다음 날 내일 전쟁이 있을 예정인데 이길지 질지 모르겠어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늘을 숭상하는 그런 어떤 가무 유희 오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연말과 뭐 이런 잔치를 하는데 우리 전국체전이란 말이 있어요. 전국체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 대회예요, 대회. 각 시도의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어떠한 종목을 두고 겨루는 건데 지금도 이 태권도의 연원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뭔가 각 지역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족의 방어와 세력 확대를 위해서는 전투 능력 향상을 도모했고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 태권도가 이제 그 우리 한민족의 투기 형태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추측과 그다음에 기록 위주의 설명이었고요. 고려시대. 좀 길죠. 자, 여러 개의 부족 국가가 점차 흡수 통합되어 한민족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개국으로 나뉘어 중국 대륙의 동북방과 한반도를 지배했다. 택견, 수박으로 불리던 수박 기억나시죠? 수박으로 불리던 태권도 무예 수련의 기초로 당시에 널리 행해졌으며 고구려는 선배, 신라는 화랑이라는 청소년 집단 교육 제도를 창안하여 이들은 산천을 주유하며 무예 수련을 했다. 고대 태권도에 관한 사료에는 고북 변화, 벽화, 불상, 그리고 서적, 기록 등의 기록이 남아있다. 고북 변화 중에 하나로 AD, 그러니까 기원전, 그 다음에 427년 당시에 고구려에 수졌던 환도선 근처인 현재 만주통화성 지반현 통구에 있는 무용총 현실 벽화가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벽화를 보면은 서로 손과 발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막 싸우는 형태로 치고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뭐 저걸 태권도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저희가 경쟁 중에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주 보며 발로 상대를 손과 발로
상대를 공격할 듯한 자세를 보이는 오늘날의 태권도 경기 동작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라 예술 문화의 정화를 이끄는 석굴암의 금강 역사상이나 불황사 구층 석탑의 인왕상 등의 몸사위는 태권도의 품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조금씩 그냥 마구잡이로 하던 것들이 어떤 기준, 룰, 규칙 이런 것들을 서로 정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맨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당시 일본인에게 선진 문화권인 백제인들이 맨손 무예를 지도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가라데 들어봤을 거예요. 가라데. 뭐 가라데라고 해서 태권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그런 무도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공수도 뭐 가라데 일본 전통 무술들이 뭐 우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저희가 단정지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우기는 것처럼 태권도를 적어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초와 그 시작은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선진 문화인 백제인들이 맨손 문예를 지도했다는 것을 이제 그 기록상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중세 시대, 자 고려 시대로 와서는요. 그 삼국시대에 행해졌던 택견이 체계화되어서 문예로서 문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행해졌다. 고려사에 보면 태권도가 바퀴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건 128, 열전 41. 이 의민에 보면 의민은 수바퀴를 매우 잘하므로 고종 임금은 이를 사랑하여 대정에서 별정으로 승진시켰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 임금이 삼충정에 납시어 수바퀴를 보셨다. 임금이 화비공에서 수바퀴를 보셨다. 뭐 어디서 수바퀴를 보셨다. 그러니까 고려 때 있어서 수바퀴는 무예로서뿐만 아니라 스포츠로서 제3자가 관람할 수 있는 정도로 체계가 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아테네, 뭐 그리스, 뭐 스파르타, 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올림픽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 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각 나라들이 전쟁의 대체 수단으로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둘이 굉장히 막 선두전을 막 잘 나가고 있을 때 니네가 낫냐 우리가 낫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포츠로 쌓은 거예요. 축구일 수도 있고, 뭐 펜싱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스포츠는 굉장히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우수하고 뛰어나다, 멋있는 전투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수단.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수밖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가 어떤 체계가 갖추기 시작해요. 규칙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규칙 안에서 누가 잘하나 겨루다 보니까 그게 이기고 지고 하는 걸 보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임금님들이 왕들이 태권도를 그러니까 수바키라고 했던 그 당시에 그 무도 형태를 관람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랑 싸워서 이기고 하는 것들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다음 근세에 넘어와서 조선에 와서도 고려 때와 비슷하게 무인들 사이에 수바키가 계속 성행했다. 더욱이 대중화 경기로 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경기를 해하게 되었다.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를 이루는 작지 마을에서는 양도 사람들이 모여 수바키로 승부를 다투었다는 기록에서 수바키는 무예로서만이 아니라 스포츠로서도 성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태종실록 19권에 보면 병조의 의흥부에서 수바키로 인재를 시험하여 방패군을 보하되 3인을 이긴 자를 썼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 또는 공무원을 징병할 때 뽑을 때도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수바키라는 걸 체제를 썼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임금이 장치를 베풀고 군사로 하여금 수바키를 행하도록 하고 구경했다. 뿐만 아니라 수바키는 실전에서도 사용됐다.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더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죠. 혹시 모르시겠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특히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 천민은 공부하면 안 된다. 글을 읽고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 잘 살고 있는 특권층의 어떤 뭐랄까 특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모두가 다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사실 근세 현대에 와서 생긴 문화지 과거에는 공부를 하는 것도 제약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 옛날에 운동은 되게 천하게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운동선수들은 그 집안이 어렵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했던 헝그리 정신의 우리 그 운동선수들이 있었고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
운동하는 사람들 좀 투박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건강한 사람이 머리도 좋고 정신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 이렇게 잡히기 시작할까지 100년도 안 걸렸어요. 100년 전만 해도 체육 활동은 우리 미국에서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바라봤던 게 체육 활동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건강해야지 기독교 활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의가 생기면서 스포츠 활동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권장을 하기 시작했고 여성이 스포츠를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모든 종목들이 확장되면서 서로 스포츠로 교류를 하는 어떤 시기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근대 시대에 와서는 실전에서도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자, 금산에서 적군, 그러니까 외병 몰려오니 우리의 의병들이 무기가 떨어져 할 수 없이 맨손으로 수버키 싸움으로 적과 대결하다가 의병장 조원도 죽고 영규도 싸움에서 죽었던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태권도 사료 중 하나로서는 정조 때 간행된 종합무예 기술서인 무예도 보통지의 권법이 오늘에까지 전래되고 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현대시대. 국군 쇠퇴와 더불어 무인들의 몰락은 군대의 해체 등으로 가속화되었고 일제는 강압적인 무력 침략을 통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제의 한민족 탄압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항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백성들의 무예 수련을 금지되었다. 그러나 독립군, 광복군 등 항일 조직의 심시훈련 방법으로서나 개인적인 무예 전쟁 의혹에 따라 태권도의 명맥은 미미하지만 민족의 숨결 속에 이어지고 있었다. 8.15 해방 후 잊혀진 태권도를 되찾자는 뜻있는 이들이 모여서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점차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게 되어 드디어 1961년 9월 16일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되고 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에서 27번째 가민단체로 가입되어 1963년 10월 9일 전주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전에 태권도가 공식 경기로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인류의 스포츠 제전인 올림픽대회에서까지 각광받고 있는 태권도 경기는 바로 25년 전인 1963년의 전국체전 대회를 계기로 경기 규칙과 보행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태권도를 사랑하고 태권도를 아끼고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믿었던 불과 진짜 25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아니고 저희 1960년이면 몇 년도예요? 지금 60년 됐죠. 1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 태권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아주 급상승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보니까 경기 규칙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태권도 선수를 했던 2010년도, 2000년도, 2010년도만 해도 올림픽 처음으로 등재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기 규칙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빨리빨리 바뀌었어요. 과거의 축구와 농구보다 지금 경기 규칙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태권도도 마찬가지로 경기 규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태권도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합니다. 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외국 선수들, 그 다음에 이 대회 같은 경우에도 외국 대회예요. 외국 국제 대회. 보면은 노르단 선수죠. 그 다음 뭐 우리 한국 김소희 선수하고 외국에 있는 선수들하고 싸우는 모습.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선수가 1등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태권도는요, 무조건 우리가 대한민국이 무조건 1등 했어요, 진짜. 대한민국의 태권도 실력은 어마무시했고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세계인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은요, 외국인들 태권도 더 잘해요. 한국인들 이대로 가면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존심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이제는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 태권도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태권도를 통해서 뭐 굉장히 큰 보상을 받아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1등을 해서 나라에서 아파트 2채, 차, 개인 비서, 가정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어요. 대박이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에서 입상을 한다. 태권도를 내가 잘했다. 그러면 광고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유난히 태권도의 시작을 한 어떤 종주국가로서, 모국으로서 여러분들 태권도 선수들 이름 외우는 사람 있어요?
라디오이스타가 나왔던 이대훈 선수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이대훈 선수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엘리트 선수들 그리고 탑 클래스가 아닌 이상 태권도 경기가 축구나 우리 농구처럼 관람 스포츠가 아닌 엘리트들의 또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무래도 우리 태권도도 좀 더 재밌어지고 참여 스포츠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지금의 태권도는요 세계인 모두의 태권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같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마무리할게요. 태권도는요, 남녀노소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태권도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다리가 또는 팔 하나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또는 지적장애인도 아니면 우리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도 태권도를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로 장애인 올림픽, 데플림픽이라고 하는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태권도도 굉장히 활발히 발달하고 있고 그다음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천 장애인 선수촌에 태권도 전문 우리 프로그램 그 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이 발굴되어서 지금 열심히 훈련 중에 있고 그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태권도가 인생의 전부인 분들도 많아요. 왜냐? 내가 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뭔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많이 느꼈지만 태권도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알리고 나의 어떤 가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죠. 중학교 1학년. 제가 태권도 선수를 언제 시작했냐면 태권도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했어요. 보통 태권도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운동선수 생활을 해왔던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럼 저는 태권도 중3 때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못했겠죠.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는 국가대표를 했다라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도 어떤 때든 어떤 시기든 늦은 때라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어서 내 삶에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3회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OS 퀴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